다음은 우리 인문지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독서 12번입니다. 문제지의 4페이지에 펴시면 인문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오랜만에 동양철학 나왔죠. 동양철학이나 이런 뭔가 주제가 인문인데 철학자 나오고 이들 사이에 주장에 나오면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면 철학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뽑고 그 주장의 구조를 만들어서 사례에 대응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장만 뽑으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게 명료하게 나타나는 부분만 뽑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뭐 할 거냐면 공손룡과 후기묵가 볼 거예요. 그랬을 때 2단락에 있는 내용의 2단락의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하나인 공손룡 얘기해봅시다. 공손룡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실이 이제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똑같이 이것이라는 명으로 지시된다면 우리 1단락에서 확인했을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명과 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구별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실이 다른데 명이 같으면 구별을 못해.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이것이란 이름으로 이것이라는 대상을, 다른 사람은 이것이란 이름으로 저것이란 대상을 지시하니까 혼란스럽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므로 여기에만 몇 줄 치면 돼요. 엄격한 1대1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단락으로 갈게요. 3단락의 마지막 4줄만 볼게요. 그래서 이 1대1 대응이 이해가 됐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논리 구조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공손룡의 주장, 일상에서 흰 말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대상이에요. 얘를 가리키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을, 명을 이렇게 그냥 해버리게 되면 말이라는 단어로 흰 말처럼 특정 속성을 지닌 말을 지시하면 이 경우에 1대1 대응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이름과 흰 말이라는 이름이 지시하는 실이 달라서 그 용법을 구분해야 한다. 일단 여기까지만 뽑을게요. 거의 같은 셈인 말이지만 그래서 주장을 정리해 본다면 공손룡의 주장은 대상 하나에 이름 하나, 1대1 대응, 즉 이름이 달라, 대상이 달라. 이렇게 하면 되죠? 반대로도 돼요. 대상이 달라, 그럼 이름이 달라. 이 친구 오케이잖아. 이렇게 최대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만 구조 뽑으시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공손룡과 대립되는 후기묵가로 가볼까요? 4단락으로 가겠습니다. 반면에 후기묵가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친구의 또 다른 학자의 대립되는 주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후기묵가는 흰 말을 타는 것은 말을 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흰 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반대하였다. 즉, 자 여기서 구조만 뽑으세요. 어떤 실은 이것이라는 명도 되고 저것이라는 명도 된다. 쉽게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실의 이명 가능. 여기까지 오케이요? 그게 지금 뭐랑 대립되는데 1대1 대응이다랑 대립되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 관계도 가능한가?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또한 이제 후기묵가는 하나의 명이 지시하는 실은 오직 하나뿐이다. 1대1 대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여기 또 나오네. 하나의 명이 요번에는 서로 다른 실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것과 저것 두 마리의 새, 서로 다른 실이죠? 이걸 모두 학이라는 명으로도 부를 수 있다. 그럼 이 친구를 다시 정리하면 서로 다른 실을 하나의 명으로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이 같아도 실이 다를 수 있고 이름이 달라도 실이 같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이어서 후기묵가가 설명하는 명이라는 녀석은 종류가 또 다르대요. 이 친구 저는 화면 넘어가야 되니까 써놓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본문에 표시만 하시고 키워드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명의 3종류 중에 첫 번째 달명은 천지 만물을 총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이 있어요. 유명 요 친구는 수많은 사물 가운데 어느 하나의 속성을 공유하는 것들을 지시하는 이름으로 후기묵가는 그 예로 말이라는 명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속성을 공유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명사들이겠죠. 뭐 말, 뭐 돈, 뭐 손, 뭐 사람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애는 사명인데요.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의 대상만 존재하는 고유명사가 있겠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떤 새라는 유명을 어떤 한 마리의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유명인데도 하나의 실만 가리킬 때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정리해 둘게요. 그래서 명에는 천지만물인 달명과 그냥 일반적인 명사인 유명과 그다음에 하나의 대상만 가리키거나 아니면 원래는 보통 명사가 맞는데 그걸 하나에만 대응시킬 때 쓰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글 전체 주장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명과 실이라고 하는 애를 바탕으로 해서 공손용과 후기묵가의 주장이 어떻게 달랐는가라고 하는 내용만 뽑으시면 되고 그 이상의 내용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걔랑 연결해서 문제 12번 봅시다. 사례가 나왔네요. 사례가 나오면 구조에 맞춰서 갖다 맞춰 읽으면 돼요. 12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 옷을 하나 들고 옷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옷이 없어. 어쨌든 다 명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명들이 가리키는 실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까지 아직 잘 모르겠어. 옷이 없어. 지금 네가 들고 있는 옷은 뭐니? 자, 그러면 이 B에 해당하는 이 명에 대응되는 실은 뭔데? 들고 있는 옷 이렇게 하면 되죠. 들고 있는 옷. 그 다음에 옷장 안에 옷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옷이 없어?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옷이 이렇게 많은데 이 친구는 옷의 개수가 많다는 거니까 이 경우의 옷은 보통 명사에 해당하는 유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옷이 없어 할 때 옷은 제 생각에는 유명어로 붙이면 되고 그러면 B는 어떤데? 여기 있는 옷 친구는 들고 있는 그 하나의 옷을 말하는 거니까 유명이지만 하나에만 대응시킨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의 경우에는 사명인데 대상은 이렇게 된다. 그 아래 갑. 내 말은 옷이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건 을의 발화랑 같으니까 D하고 C하고는 완전히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빨간 옷이 필요한데 없다는 말이었어. 아, 그럼 여기 있는 빨간 옷은 뭐 고유명사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옷 하나를 가리킨다면 사명으로 연결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 옷에 해당하는 친구를 사명으로 만들어 둔다면 빨간 옷과 같은 셈인 말이 A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 옷이었죠. 그럼 이 친구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명에 해당하는 옷을 내가 원하는 빨간 옷 하나에만 대응시켰던 사명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두고 나눠두고 지금 달명은 없잖아요. 천지만물을 다 관통하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으니까 보통 명사 계열체 2개 하고 그다음에 사명 계열체하고 묶어서 의미가 같은 애들끼리 만들어 두면 자 이렇게 생겼죠? A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빨간 옷하고 E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빨간 옷이 가리키는 실이 같은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유명하고 그 다음에 D에 해당하는 유명이 실이 같은 친구들이었죠. 됐나요? 그 다음에는 좀 독특한 녀석이 B에 해당하는 친구죠. 들고 있는 옷 그 하나를 가리키는 애 의미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볼까요? 선택지 1번이요. A라는 명으로 지시한 실과 B라는 명으로 지시한 실이 서로 다르므로 그럼 공손령의 주장은 어떤데? 일실 일명이어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일명인데 이실이잖아요? 그러면 공손령은 1대1 대응관계가 지켜지지 않는다. 오케이. 자, 선택지 2번이요. A라는 명과 D라는 명이 A와 D가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 것을 그럼 이 친구 전부 다 명은 같잖아요. 일명인데 실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면 후기묵가는 일명이 2가지 이상의 실을 지시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얘는 후기묵가랑 연결되니까 괜찮겠죠. 오케이. 선택지 3번. 후기묵가는 B라는 명은 유명을 하나의 개체에만 대응하여 사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겠군. 이러면 B에 해당하는 애,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는 옷 전체를 나타내는 친구였지만
요 맥락에서는 들고 있는 그 하나의 옷이니까 이게 되게 유명한 하나에만 대응한 사례에 해당하는 거라서 사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겠군. 괜찮죠? 오케이. 선택지 4번. D라는 명과 E라는 명이 끝났네. 같은 대상 안 되죠. 자, 여기 D라는 명은 옷 일반을 나타내는 유명이었고, 그 다음에 E라는 애는 빨간 옷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그 옷. 뭐 고유명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걸 유명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이 친구랑 범위는 다르잖아요. 색깔을 한정했으니까. 그래서 대상이 같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이 다음부터는 읽을 가치가 없는 거죠. 해석 자체가 틀렸으니까요. 4번은 틀렸습니다. 선택지 5번 한번 볼까요? 공선형은 E는 C의 또 다른 속성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볼까요? E라고 하는 친구는 C의 또 다른 속성, 얘랑 얘랑은 의미가 다르니까. 빨간은 그냥 옷에 속성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니까 얘는 의미가 다르면 뭐 하기로 해서 실이 다르면 명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C라는 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거 공손용의 주장이랑 연결되는 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래서 만약에 지문의 주제가 인문인데 그 중에서도 철학인데 철학자의 주장이 나오고 그걸 활용하는 사례 적용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간략하게 논리 구조 뽑고 사례에서 갖다 붙여서 대응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까 우리가 봤던 법률 지문하고 마찬가지로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대응하는 연습을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높이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 문제는 본문에 어차피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서 대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추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최근에 트렌드로 설명을 해드리게 된다면 이의수능, 매우 난도가 높은 수능이었죠. 이의수능의 해겔의 변증법처럼 철학자 주장 나온다 할지라도 이걸 소개해주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비판하거나 또 다른 주장과 비교하는 방식의 깊이 있는 추론 유형에 출제되는 것이 트렌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지문처럼 그냥 단순히 적용하는 사례 적용은 더 좋은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겠고요. 이 지문을 보고 제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수능의 해겔 변증법과 그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는 지문을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엄매 선택한 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 문법의 38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법의 38번이요. 보기에 기역에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뭐 복잡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기역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부속 성분이면서도 우리 복습해야 되겠죠. 부속 성분에 해당하는 뭐 있지? 관용어하고 부사어 있죠. 이 녀석에서도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 그러면 이거 써야 되나?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생략될 수 없는 애는 필수적 부사어인데 그냥 부사어가 아니라 절이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우리 문제 풀 때 어떤 순서로 하면 좋죠? 절 뽑고 그 절이 필수적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필수적 부사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면 되는데 안고 있는 문장에 즉 큰 문장의 서술어가 몇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해 봐야 되겠네요. 필수적 부사어를 가지는 서술어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죠? 두 자리에 해당하는 주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 그리고 서술어의 문장 구조인 경우 또는 세 자리에 해당하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 나오고 서술어인 경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정도 이론은 암기를 해서 쭉쭉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사례 적용해서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죠. 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첫 번째로는 안긴 문장인 절을 뽑고요. 다음은 아는 문장의 서술어를 보면서 자릿수 뽑아서 그 녀석이 필수적 부사어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선택지 1번이요. 우리는 밤이 새도록 토론을 하였다. 새, 다 잡았죠? 자, 요렇게가 절이고 요 녀석에 도록이 붙었으면 이 친구 부사절 맞아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의 서술어 하다를 보면 이 친구 몇 자리인데? 두 자리 맞죠? 근데 요 녀석이 요구하는 문장 구조는 어떻게 생겼지? 이 친구는
주목술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케이스의 부사절은요. 필수적인 게 아니라 그냥 수식해 주는 부사절임. 자, 선택지 2번이요. 나는 그가 있는 가게로 저녁에 갔다. 갔다와 있다가 서술어니까 이딸 요렇게 묶으면 얘는 가게를 꾸며주는 친구고 요 녀석은 관형절이잖아요. 그럼 얘는 부사어가 아니니까 아싸리 읽을 가치도 없겠네. 굳이 이야기 해본다면 자 여기 있는 갔다를 판단해 보면 나는 가게로 갔다 라고 하는 두 자리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3번이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서술어 가능한 건 버렸다와 없다 이렇게 되니까 말이 없다 이렇게 묶으면 이 친구 부사절로 판단하시는 거 괜찮겠고요. 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 떠나버리다를 판단해 보자면 얘는 그는 떠나다 이렇게 생긴 한 자리 구성이기 때문에 주술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사절은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냥 수식해 주는 것 같아요. 선택지 4번이요. 부지런한 동생은 나와는 달리 일찍 일어난다. 자, 여기 뭐 서술어 될 만하네. 일어난다, 다르다, 부지런하다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 있으면 다 뽑을까요? 자, 요 친구는 관형절. 별로 필요한 녀석은 아니었음. 그 다음에는요. 나와는 다르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네요. 그럼 얘는 이 경우에 이 친구는 부사절이 맞으니까 서술어의 자릿수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다 이렇게 되면 동생은 일어나다. 아, 요 녀석은 자동사니까 한 자리네. 얘는 주술 구조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부사어가 반드시 필수적일 필요는 없겠죠. 선택지 5번이요. 저기 서 있는 아이가 특히 재주가 있게 생겼다. 그럼 얘도 안긴 문장을 찾아보자면 서술어 될 만하네. 생기다, 있다, 서 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저기 서 있는 는 아이를 꾸며주는 친구니까 관형절일 테고 그 다음에 재주가 있다 이렇게 생긴 애는 생겼다를 꾸며주는 부사절은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부사절 들어가 있으니까 생기다의 자릿수를 한번 볼까요? 그럼 생기다의 주어는 아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다에 해당하는 거 얘가 서술어니까 아 바로 이거네. 생기다의 경우에는 생김새를 나타내주는 수식해주는 문장이 필요하니까 이 경우에는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택지 5번이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고3 학생들이 필수적 부사어가 맞는지 필수적 부사어가 아닌지를 판별하기를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필수적 부사어의 경우에 세 자리 서술어에서의 필수적 부사어는 명료하게 찾을 수 있지만 두 자리 서술어에서의 필수적 부사어는 안타깝지만 자주 나오는 사례에 해당하는 서술어를 외워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와 서술어를 요구하는 문장 구조를 5개, 6개 정도 대표적인 사례를 문법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보면 그냥 눈으로만 봐도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좀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오늘 학평을 보고 난 뒤에 결론에 대한 최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독서 지문 2지문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학평에서의 특히 독서 분과는 뭔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거나 반박을 해본다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량을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느냐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추론까지는 요구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3월이나 4월에 시험을 잘 보셨다고 해도 바로 다음에 오게 될 시험인 6평도 잘 나올 것이라고 가신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평은요.
방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문에 나오지 않은 정보까지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류의 추론까지도 물어보는 사고력 시험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또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평가원에 나와 있었던 기출문제 중에서도 난도가 높았던 것들로 유명했던 지문이나 문제들을 납득이 가능할 때까지 다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의 경우에도 고전 시가가 만약에 나 고전 문학 잘 안 돼요. 뭐 처음 보는 작품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출문제에 나와 있었던 대표작들은 반드시 학습해 두고요. 작품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단어, 자주 나오는 표현법 등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기출문제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2주, 3주 정도 평가원 모평이 남아 있는데 그 전의 시간까지는 불필요한 학습보다는 평가원에서 냈던 기출문제, 수능 문제나 6월, 9월 모평 문제를 복습을 해보시면서 문제가 출제되는 논리나 구조 같은 걸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분석한 4월 학평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수험생 여러분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